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다양한 사연들을 듣고 있는데요. 저도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써보았어요. 저는 결혼 3년 차 3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은 바로 사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와 이대로 지내야 하는가인데요. 남편과는 사이가 나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지만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현재는 만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잘 지내자고 연락이 왔는데 다시 잘 지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저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자신들과 급이 맞지 않고 제가 남편보다 2살이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편네 집은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막대한 돈을 벌었던 상황이었고 말 그대로 졸부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들어보니 이렇게 돈이 많아진 것도 오래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예전부터 잘 살았던 집안도 아닌데 말이야. 아빠가 몇 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사고 보상금이랑 보험금을 받게 되었거든. 그걸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그게 개발로 값이 엄청 올라버렸어. 그걸 몇 배로 팔아서 또 투자를 하고 부동산도 엄청 사들이면서 이렇게 된 건데 엄마는 왜 자꾸 우리 집안 급을 언급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구나. 혹시 우리 집이 엄마만 계셔서 그런 걸까? 엄마도 일을 안 하시고 계시니까 혹시나 내가 우리 집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그건 엄마한테 이미 말을 했거든. 장모님 생계에 문제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참 저렇게 반대를 하니 할 말이 없네. 저희 집 역시 아빠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게 되면서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동네에서도 잘 산다고 소문이 났던 집이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서 평범한 집안이 되었죠. 그렇지만 그 후에도 엄마가 평생 일하지 않고서도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따로 일을 구하시진 않으셨고 가정주부로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현재도 엄마는 절약하시면서 남아있는 재산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셨던 건지 시어머님께서는 결코 이런 집안과 결혼을 시킬 수 없다면서 엄청난 반대를 하셨죠. 그럼에도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지 않을 거면 엄마와도 연을 끊겠다고 했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너, 내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연을 끊겠다고 나섰니? 내가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연을 끊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했던 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얼어 죽을 어머님이야? 너, 내 아들한테 이상한 얘기해서 깨어날 거면 지금 당장 그만둬.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일단 진정하시고 제 상황도 한번 들어보세요. 상황? 무슨 상황? 홀어머니에 직업도 없으시고 거기다가 너는 일반 사무직 아니니? 그 월급으로 엄마까지 부양하기는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깨어낸 거잖아. 우리 아들 월급으로 네 엄마 부양하려고 한 거니? 예, 꿈도 크다. 너네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정신 차리고 너네 엄마 만나서 단판 내기 전에 네가 정리해라. 시어머님의 말에 저도 결혼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집안까지 들먹이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을 할 수 없다고도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신만 믿고 결혼을 하자고 했죠. 남편은 말 그대로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와 연을 끊고 집을 나왔다면서 저희 집에서 처가살이 하겠다고 찾아왔던 거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시모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종훈이가 너랑 꼭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하겠니? 어머님, 혹시나 저희 엄마 생계 때문에 고민하셨던 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종훈이한테는 다시 들었다. 어쨌든 이렇게 된 거 잘 지내보자꾸나. 네, 어머님. 걱정하지 않도록 저도 잘할게요. 종훈 씨랑도 잘 살게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사실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나 축일 같은 날엔 같이 만나 식사를 하는 정도로 지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 오지는 않았고 남편에게는 종종 연락을 하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진 않았고 남편 역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얘기를 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럭저럭 잘 지내는 고부 사이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사실상 친밀하게 잘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본성은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 빼고 저만 부르는 일이 많아졌어요. 예, 이번 주말에 뭐하니? 종훈이한테 물어보니까 잔업 있어서 출근해야 한다고 하고 너는 뭐 할 거니? 아, 주말에는 별일 없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시간 있으면 집에 좀 오거라. 이것저것 챙겨줄 거 있으니까 와서 챙기고 가. 갑자기요? 종훈 씨 끝나고 가면 너무 늦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다음에 갈까요? 아니다. 물건 뭐 챙겨서 가기만 하는 거니까 그냥 너만 와도 될 것 같다. 그럼 올 때 연락하거라. 시어머니는 갑자기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연락이 오지 않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의아하면서 찾아갔지만 시댁에 가고 나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웬 이불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아, 이거 내가 혼자서 빨래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너도 온다고 하고 같이 하면 금방 끝나잖아. 이게 다 세탁기로 안 되고 손빨래하는 이불들이라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네? 갑자기 이불 빨래요? 어머님, 이거 제가 못해요. 그냥 업체에 맡기면 금방 될 텐데. 언제 다 가지고 가서 맡기니? 그냥 너랑 내가 후딱 하면 될걸. 얼른 움직이자. 어머님, 저 곧 있으면 가봐야 돼요. 급하게 전해주실 거 있는 줄 알았어요. 이불 빨래는 필요하시면 제가 가면서 업체에 맡길게요. 시어머님은 갑자기 이불 빨래를 해야 한다면서 사계절 이불들을 모두 빼놓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걸 시키려고 불렀구나 싶어서 화가 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약속이 있다면서 빠져나온 후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했는지 시어머님은 바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아니, 얘. 너는 그새 또 일로 바쳤니? 이런 집안일 하면서 친해지는 거지? 그거 가지고 남편한테 쪼르르. 아이고 참. 남편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니? 어머님, 뭐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약속이 있는데 뭐 가지고 가라고 해서 시간 내서 간 건데
갑자기 그렇게 일을 시키시면 너무 당황스럽죠. 다음에 무슨 일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원래 여자들은 집안일 같이 하면서 친해지는 거야. 뭘 모르니까 다 싫다고 하지. 내가 일부러 너 오라고 했겠니? 겸사겸사 청소도 같이 하면서 친해지자고 부른 거지. 친해지려고 이불 빨래 시키는 것이었으면 동네 빨래방 세탁기랑은 절친되겠어요. 다음에는 이런 거 그냥 빨래방 맡겨달라고 말하세요.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님은 포기하지 않고 남편만 빼고 저를 불렀죠. 한 번은 시어머님이 불러서 가보니 시어머님의 여동생, 시이모님이 집에 계시더라고요. 타지에서 살고 계셨던 터라 저도 결혼식 이후로는 처음이었죠. 어머,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내가 못 올 것도 아니? 그냥 언니 보고 싶어서 왔지. 너는 웬일이니? 아, 저는 어머님이 잠깐 들리라고 해서 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종훈이 좋아하는 반찬이랑 이것저것 보내려고 불렀어. 종훈이가 이번에 통 입맛이 없다고 하길래 내가 좀 했다. 가지고 가서 먹어라. 잠깐만 기다려. 예, 저런 시애미가 세상에 어디 있니? 며느리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반찬도 해먹여. 좀 자주 와서 얼굴도 비치고 해야지. 시어머니가 불러야 이렇게 오는 거야? 요즘 며느리가 이렇게 안 와도 되는 거니? 어머, 남편은 저희 친정에 명절이나 모임 아니면 가는 일도 없는데요? 심지어 전화번호도 몰라요, 이모님. 남자랑 여자랑 같니? 여자는 자고로 시댁이 잘해야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다. 에이, 그건 너무 옛날 사상이죠.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옛날 마인드면 처음부터 집도 남편이 다 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집도 반반하고 예물 받은 것도 없는데 예단까지 싹 다 해갔잖아요. 이모님은 저번에 뭐 받으신 거 아니세요? 어머머머, 얘 좀 봐. 뭔 소리 하는 거야? 결혼할 때 언니가 다 준비하고 한 결혼이잖아. 얘 이상한 소리 한다, 언니. 얘, 아가, 여기 있다. 다 챙겼으니까 이제 가보거라. 저의 말에 화들짝 놀란 시어머님은 갑자기 저에게 다 챙겼다며 후다닥 내보냈어요. 얼마 뒤에 시어머님이 다시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따져 물으시기도 했죠. 얘, 너는 어떻게 내 체면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니? 그렇게 얘기하고 가버리면 어떡해?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 내내만 하면 되는 거지. 너 시모가 얼마나 욕을 했는지 알고 있어?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어머님, 왜 결혼할 때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내 체면 살려주면 될걸. 그걸 굳이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휴, 넌 아무리 봐도 이뻐할 구석이 하나도 없니? 됐다.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 시어머님은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니 결혼식 때에도 시댁 식구들이 자꾸만 결혼 참 공짜로 한다며 얘기를 하길래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다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 말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사실 주변에서는 시댁이 잘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정작 결혼을 할 때는 한 푼도 보태주거나 해주신 게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희끼리 다 갖출 건 갖출 수 있었고 친정에서도 도움을 줘서 결혼을 한 것이었는데 시어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너무 황당했답니다. 시이모께서는 제가 너무 건방지다며 남편에게도 전화를 해서 말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사람 창피하게 왜 그러냐고 말을 했답니다. 결국 시어머님은 저에게 다시 전화를 해 오셨죠. 너, 내가 정말 안 받아주려고 했는데 겨우겨우 받아줬더니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냥 어른이 말하면 네네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또 쪼르르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 어머님, 남편이 안 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시모님께서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쨌든 이 난리를 나게 하니 시모도 너무 화나서 종훈이도 안 보고 싶다고 했다. 어머님, 그게 어떻게 제 잘못이에요. 왜 제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며 거기다가 시모님께서 건방지다고 남편에게 전화한 건 화가 안 나세요? 아이고, 아들이 여자 잘못 만나서 단단히 미쳤구나, 미쳤어. 그래, 너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봐라. 나중 되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 거다. 시어머님께서는 남편이 여자를 잘못 만나 미친 거라며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님의 태도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님과 함께 잘 지낼 필요 없다며 말을 했어요. 당신 정말 미안해.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아마 엄마가 이모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나 봐. 이번 기회에 단단히 잡으려고 한 건지 이모도 너한테 괜한 얘기를 했나 보다. 이모님이 그러신 건 별로 신경 안 쓰이는데 어머님한테는 좀 내가 참을까 싶기도 하네. 아니야. 엄마가 괜히 자기 체면 살리려고 거짓말 한 거를. 솔직히 이번에 남들 시선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고쳐야 돼. 주변에서도 다 엄마가 부자라 아부 떠는 사람들만 있지. 정작 제대로 얘기해주는 사람들도 없거든.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야 할 필요는 없어.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봐야지. 그렇지만 다음에도 또 이렇게 무시하시면 나는 독하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어. 괜찮아.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어머님이 그나마 돈을 벌고 나서 밝아진 것 같아서 좋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 도가 지나치더니 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님이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도 했죠. 어떤 일이든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시어머님의 태도에 저도 힘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쁘게 지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께서 먼저 저에게 만나자고 하셨죠. 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너무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날 서서 얘기를 했는걸요. 저도 죄송해요. 이번에 내가 상품권을 좀 받은 게 있는데 너랑 같이 쇼핑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언제 쉬니? 괜찮으면 같이 갈래? 좋아요, 어머님. 주말은 너무 번잡할 테니 평일에 연차 써서 찾아뵐게요. 저는 시어머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도 강하셨던 시어머님께서 먼저 만나자고 한 건 큰 용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님과 약속을 잡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 댁에 찾아가니 어머님께서 잠시 옷을 입고 오겠다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가, 나 아직 다 못 챙겨서 잠시 기다리고 있을래? 아, 저번에 받은 상품권이 안방에 있는데 그거 좀 챙겨다오. 네, 어머님. 상품권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안방 드레스룸에 있어요?
그래. 드레스룸 거울 앞쪽에 보면 있을 거다. 잘 챙겨야 돼. 100만 원권으로 몇 장 있으니까. 시어머님께서는 챙기고 있을 테니 안방에서 상품권을 찾아주라고 하셨고, 화장대에 가보니 상품권 봉투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와 시어머님에게 드렸습니다. 백화점에 도착을 하고 나서 시어머님께서는 제 옷도 사주시고 본인 옷도 사면서 같이 쇼핑을 했어요. 아직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도 적극적으로 시어머님의 쇼핑을 도와드렸죠. 그러다가 시어머님께서 예약을 한 가방이 있다면서 저를 데려가셨어요. 내가 전에 예약을 했던 가방이 있는데 오늘 나온다고 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상품권 다 가지고 온 거야. 이번에 쓰려고. 아, 그러시구나. 상품권을 몇백만 원씩 모아두셨어요? 주변에서도 선물로 주기도 하고 내가 사둔 것도 있고 안 쓰고 놔뒀다가 이렇게 하나씩 살 때 쓰는 거지. 보자. 아니, 왜 상품권이 하나가 비는 거지? 네? 어머님, 잘 찾아보세요. 상품권 부족하세요? 이상하다. 오늘 아침까지 다 세고 나왔는데 100만 원짜리 하나가 비네. 그럴 리가요. 계속 상품권은 제 가방에 그냥 담아두셨잖아요. 잘 세어보세요. 아니면 어머님이 잘못 세신 거 아니에요? 얘는 무슨? 내가 뭐 잘못 셀 일이 뭐가 있니? 부족하시면 그냥 다른 걸로 결제하세요. 상품권 개수를 잘못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놔두신 거일 수도 있으니까. 뭘 다른 곳에 놔? 아니, 이거 사려고 가지고 온 건데 내가 다 계산을 해보고 빼놓은 거란 말이야. 어머님, 일단 그냥 구입하시고. 혹시 네가 가져갔니? 솔직히 말해봐.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제가 왜 어머님 상품권을 가지고 가요? 너 오기 바로 전에 상품권 개수를 셌거든. 그 이후로 너밖에 봉투 만진 적이 없는데 그럼 네가 아니면 얘가 자동으로 없어졌다는 거야? 어머님, 제가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상품권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너 아니면 누가 가지고 가? 우리 집에 온 사람 너밖에 없고 상품권도 네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잖아.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니? 저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저를 보고 시어머님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을 하셨죠. 이래서 내가 교양 없는 애들이랑 엮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너 아무리 궁해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 돈에 손을 대? 어머님, 아니라니까요.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마구 당기면서 찢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께서 제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걸 보고서는 사람들도 숙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서 소란스러워지자 누군가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자자, 이제 그만하시고 진정하세요. 제가 여기 백화점 창업주입니다.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안 되니까 일단 진정하시고 얘기해 보시죠. 아, 여기 백화점 사장님이세요? 아니, 이건 저희 개인적인 가정사이니 상관하지 마세요. 들어보니 상품권이 없어지신 모양인데 일단 진정하고 CCTV나 영수증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아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얘가 돈이 궁해서 제 돈에 손댄 거예요. 그러니 신경 쓰지 마세요. 사모님, 여기 상품권 하나 떨어져 있는데 혹시 이거 아니실까요? 네? 아니, 그게 왜 거기서 떨어져 있어? 혹시 모르니까 CCTV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어머님께서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품권을 보고 민망해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님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화도 나고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아유, 떨어져 있었나 보네요. 아이고, 며느리분께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아니 혹시 정릉에 있는 파란 대문집에 안 살았나요? 저요? 아, 네. 정릉에 있는 파란 대문집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럼 제조공장 운영하셨던 김 사장님 따님이신가요? 네.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저 거기 살았던 양씨 아저씨예요. 아이고, 이렇게 만나게 되니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여기에? 어머님, 아버님은 잘 계시죠? 창업주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정릉 파란 대문집에 안 살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맞는다고 하니 깜짝 놀라면서 자신이 거기에 새들어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얼굴을 자세하게 보니 정말로 집 바깥에 살았던 아저씨였어요. 그때 사업이 망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왔는데 사정이 딱한 아저씨를 구제해 준 것이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아이고,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결혼까지 했다니? 어렸을 땐 김 사장님 판박이었는데 지금은 어머니랑 똑 닮아서 금세 알아봤어요. 아, 네. 반가워요, 아저씨. 그때 꽤 오래 사셨죠? 그렇죠. 한 2, 3년 산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는 건강하세요? 아, 아빠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사를 갔고요. 어쩐지 제가 나중에 찾아가 보니 번호도 바뀌고 이사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우님 사업장도 찾아봤는데 없더라니. 그러셨군요. 네. 아빠가 종종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백화점까지 운영하시다니 깜짝 놀랐어요. 이건 다 김 사장님 덕분이죠. 이 빚을 갚을 날이 이제 온 것 같네요. 사장님의 말에 저는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며칠 후에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엄마를 뵙겠다며 집으로 찾아왔고 우리 가족들은 모두 모여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사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죠. 사실 제가 김 사장님께 도움을 받은 게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잘 풀리셨다니 다행이네요. 저희 애들 아빠도 살아있었으면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사모님, 사장님께서 혹시 말씀을 안 하셨나요? 네? 어떤 걸요? 저한테 사장님 관련해서 말해준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역시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사실 사장님께서 저한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큰 돈인데 조건 없이 바로 빌려주셨어요. 네? 돈을요? 그런 말은 없었는데. 그리고 그런 거라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애들 아빠도 큰 돈도 아니고 그러니
받을 생각 없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큰 돈이었는데요. 그 돈 받고 저 다시 사업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이 잘 되어서 이렇게 백화점 창업주로 잘 살고 있는 거고요. 창업주는 본래 의류 사업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거의 도망치듯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오게 된 것이었죠.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전전하다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빠가 집 남는 곳으로 이사를 오라며 얘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정말 적은 돈으로 집을 빌려주었고 가족들이 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일자리도 소개를 해주어서 나중에 이사를 갈 때쯤에는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아빠는 그분께 사업자금을 빌려주시기도 한 거였죠. 그 돈이 1년치 월급 정도라 사업을 하기에는 보탬이 많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김 사장님께서는 빌려준 돈에 대해서 그냥 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김 사장님께 받았던 것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졸라서 사용증을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 남편 글씨랑 도장이 많네요. 이런 게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아유, 아마 김 사장님 성격으로는 이렇게 작성만 하시고 버리셨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된 것 같네요. 아유, 괜찮아요, 사장님. 저희 애들 아빠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때 힘들었을 때고 저희도 다른 분들 도움받으면서 살았던 기억도 있어서 정말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김 사장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이렇게 잘 살지 못했을 겁니다. 김 사장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사업에 더 열중할 수 있었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꼭 이 빚을 갚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은 바로 백화점 지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정말 깜짝 놀라서 받을 수 없다고 극구 반대를 했지만 사장님께서는 이것마저 받지 않는다면 평생 무거운 마음을 갖고 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죠. 저희는 그렇게 백화점 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가족들에게 모두 고르게 나눠주셨고 거기다가 백화점에서 의류 브랜드를 오픈하게 되었죠. 엄마가 오픈을 하신 브랜드는 출시 이후부터 꾸준히 수익을 내서 대박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님께서는 너무나 배 아파하셨죠. 그래서 무리해서 투자를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지 저에게도 자랑하듯이 전화를 해 오셨어요. 예, 너네 집 장사는 잘 되냐? 네, 어머님. 이번에 론칭해서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님 요즘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그래. 아유, 그거 옷 조가리 팔아서 얼마나 벌겠니? 어머님한테도 그 돈 쫌쫌따리 모으지 말고 투자하라고 해라. 투자요? 아, 저희 엄마는 투자는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아, 너도 백화점 지분 받았다고 했지? 그거 처분해서 투자해. 요즘 누가 백화점 옷을 사 입어? 이제는 투자해서 돈 불리는 게 더 좋은 거란다. 백화점 지분 처분 다 해서 투자 시작하렴. 어머님, 저도 별로 투자는 안 맞아서요. 아유,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됐니? 나처럼 머리를 써야 부자가 되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님은 저의 말에 비웃기만 하셨어요. 얼마 뒤 시어머님께서는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예, 너희 어머님 일은 잘 되시니? 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그날 이후로 연락도 없으셔서 아직 화가 나셨나 했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투자를 좀 했는데 잘 안 됐어. 근데 좀 좋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혹시 너희 어머니께 부탁 좀 해보면 안 되겠니? 네? 어머님, 저희보다 어머님이 더 넉넉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 부탁을... 그치. 그렇긴 한데 당장 쓸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다 처분하면 다시 줄 수 있으니까 이번만 부탁 좀 하자. 아, 죄송하지만 저희도 이번에 론칭을 해서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은 없을 것 같은데 급하시면 종훈 씨한테 말해볼까요? 아니다. 종훈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시어머님께서는 무리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고 결국 투자금을 모두 날려버린 듯 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게 되었고 살던 집에서도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근근히 식당 일을 나가면서 생활비를 벌고 계시죠.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신이 부자였을 때 옆에서 붙어있던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다들 외면하기 바빴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님의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잘된 것 같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어머님께서 전화 오셨어. 생활비 좀 보태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아휴, 내가 엄마랑 전화 좀 해볼게. 그걸 왜 당신한테 전화를 한대? 그나저나 어머님도 참 갑자기 투자에는 왜 무리해서 하신 거야? 몰라. 아마 어머니께서 백화점 지분도 받고 브랜드도 운영한다고 하니 질투나서 그랬겠지. 아무튼 오히려 지금이 더 나아. 한동안 갑자기 돈 벌더니 엄마가 이상해졌었거든. 그나마 집이라도 건진 게 다행이지. 차라리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좀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도 엄마 전화와도 반응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시어머님께서는 종종 저에게 연락이 왔지만 아직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를 경멸하면서 의심을 했던 시어머님의 눈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시어머님과 냉전 상태로 지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되고 있네요.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을 하는 남편이 맞는 걸까요? 요즘 따라 돌아가신 아빠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난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엄마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거지만 거기다가 아빠가 하신 선행 때문에 이렇게 더 넉넉하게 살게 되었으니까요. 저도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저희 남편은 아빠를 인생 멘토로 삼았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도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작년 명절 때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명절 때 있었던 일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에 식은땀이 흐를 만큼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소름이 돋았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2년차가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벌써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예 연락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제 선택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었고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댁 집안은 새형님들 때문에 무너져 내렸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게 된 상황이라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명절에도 얼굴 볼 생각은 없습니다. 지난 추석 때 만삭이었던 저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일주일 후에 출산 예정이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명절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던 시모 얼굴 보려고 남편과 함께 시댁을 가게 되었죠. 저희 부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형님들은 시댁에 도착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길래 시모에게 인사를 드린 뒤 저도 급하게 옷만 갈아입고 주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시모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거실 소파에 잠깐 앉아 있으라면서 음식 준비는 거의 다 끝났으니 주방에 들어가 일할 필요 없다면서 편히 쉬라고 했지만 주방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던 새 형님들의 시선이 너무 따갑게 느껴졌었습니다. 만삭이라고 해서 누워만 있거나 쉬고 있으면 분명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았는데 제 예상이 맞아떨어지던 상황이라 시모에게 주방에서 형님들과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뒤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형님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시모도 느끼고 있었는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만삭이라고 주방엔 발도 들일 것 같지 않더니 그래도 눈치가 보이긴 했나 봐. 아무리 아이를 가졌어도 해야 될 건 해야지. 동서는 체력이 좋아서 이 정도 음식 만드는 건 누워서 떡 먹기 아냐? 앞으로 드라마 좀 더 많이 봐야 되겠어. 우리가 주방일 하기 전에 막내 동서가 시댁에 먼저 와서 명절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알지? 결혼 1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은 이해하지만 만약 다음 명절 때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곤란해. 그때는 임신한 몸도 아닐 텐데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싫은 소리 듣지 않게 될 거야. 앉아있는 것보단 서 있는 게 좋지 않겠어? 저기 싱크대 위에 야채 있으니까 그거 좀 손질해줘. 역시 형님은 마음이 참 넓은 것 같아요. 저였으면 바로 한마디 싸붙였을 텐데 상당히 침착하게 행동해서 좀 놀랐어요. 우리 집안의 미운 오리 새끼가 막내 동서인데 너무 감싸고 도는 것 같아 저는 기분이 좀 그렇네요. 솔직히 막내 서방님이 왜 동서랑 결혼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상식에서 너무 벗어난 행동이잖아요. 정말 그렇긴 하죠. 하필 데려와도 친정도 없이 혼자 살아온 동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굴 표정 보셨죠? 그때 정말 불편해 하셨었는데 서방님이 하도 애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줬지만 결혼식 때 남들 시선 봤죠? 정말 안 좋았었잖아요.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붉어진다니까요. 신랑 측엔 하객들이 꽉 차 있었는데 신부 측엔 사람이 20명도 안 됐었으니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거렸겠어요. 저도 이 결혼 막내 서방님한테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었는데 제 말은 코빼기도 듣지 않았잖아요. 서방님은 동서가 좋아서 결혼했다곤 하지만 그 피해는 오로지 저희 몫이잖아요. 눈치를 집에다 두고 온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해야 되고 표정 관리도 못해서 얼굴에 불만이 그대로 나오고 앞으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형님들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알고 있어요. 가족이 없으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 대충 살지 않았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남들한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어요. 당연히 부족한 점들이 보이겠지만 그래도 형님들과 잘 지내고 싶어요. 서로 웃으면서 지내는 게 좋잖아요. 새 형님들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굳어진 얼굴로 노려보고 있는데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른 건데 본인들과는 제가 좀 더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차별을 두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도 자주 얼굴 보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는데 제 가정사에 대해 얘기하는 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 형님들과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재료를 다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형님들에게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 잠시 쉬기 위해 큰 형님한테 아랫배에서 진통이 와서 잠시 진정이 되면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둘째 형님이 시댁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꾀를 부린다면서 언성을 높여 화를 냈어요. 주방 일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꾀를 부리고 있네? 아니, 동서만 애 가져봤어? 나는 둘째까지 봤고 큰형님은 셋째까지 봤어. 셋째 동서도 출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앞에서 지금 진통 온다고 주방일에 손을 떼려고 해? 나는 출산 전까지 주방일 했었어. 어디서 지금 엄살을 부려? 하던 일마저 끝내.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너희들 또 막내 며느리 잡고 있었니?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계속 이럴 거야? 모처럼 가족들 한자리에 모였으면 서로 좋은 말만 주고받아야지. 너희들은 어떻게 셋 다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냐? 이럴 거면 다음부터는 아예 오지도 말거라. 어머님, 이건 저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막내 동서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머님도 전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저는 밖에서 막내 동서 얘기는 일절 하지도 않아요. 집안에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인데요. 저희 자체가 동서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데 남들은 동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저희들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한 소리 했는데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어머님은 왜 막내 동서만 감싸고 도는데요? 그동안 저희한테 했던 것처럼 행동하세요. 어머님이야말로 막내 동서랑 저희를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고요? 아유, 그럼 저희야 편하죠. 누군 명절날 주방에 틀어박혀서 기름 냄새 맡아가며 음식 만들고 싶은 줄 아세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막내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출산이 코앞인데 무슨 주방일이야?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배려 없이 행동한다면 나도 더는 두고 볼 수는 없다. 어머머머, 저 만삭이었을 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방일 시키셨으면서 아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대놓고 차별하시면 안 그래도 미운 털 박힌 막내 동서를 더 안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어머님이 이러시는 게
오히려 더 역효과라는 거 모르세요? 형님, 저희 이제 그만 주방일에 손 떼죠.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음식 만들 필요 없잖아요. 나는 뭐 너희들이 좋아서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알아? 부족한 것들이 보여도 서로 이해하고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내 딴에도 노력 많이 했었다. 둘째 네가 만삭 때 내가 들어가서 쉬라고 했는데도 굳이 나와서 주방일 한 이유가 뭐야? 너희들한테 넘어갈 재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희 시아버지가 암으로 세상 떠난 뒤 내 앞으로 재산 들어온 거 탐나서 서로 잘 보이겠다고 한 거 아니냐고. 내가 너희들의 가식적인 모습 다 알면서도 조용히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것 또한 이해하고 넘어갔던 거다. 자신들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막내가 많이 서툴고 힘들어하면 같이 챙겨주면 얼마나 좋아. 너희들이 이럴수록 좋은 말이 나가겠니?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거다. 그걸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나가거라. 나도 너희들 붙잡을 생각 없다. 계속 그렇게 보고만 있을 거야? 교통 정리를 하던지 아니면 다들 내 집에서 나가래도 빨리 결정들 해. 새 형님들은 시모에게 그동안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대들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자 아주버님들이 형님들을 데리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혈압이 오르셨는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계셨습니다. 뒤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은 진통이 오고 있는 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혀주었고 새 형님들이 들어간 각자의 방에서는 저와 시모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시모는 거실에서 새 형님들이 아주버님과 나누고 있는 대화를 전부 다 듣고 있었는데도 시모는 진통이 오고 있는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시모의 손길은 저희 엄마를 떠올리게 만들었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시모와 남편이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동안 홀로 지내온 세월들과 아픔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겼다는 것만도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는 시모와 남편만 옆에 있어준다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고 앞으로 분명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 믿었어요. 새 형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제가 좀 더 노력한다면 언젠간 집안이 화목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시모와 남편에게 위로를 받고 있었는데 첫째 형님이 방문을 활짝 열더니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무서운 눈빛이었고 뒤이어 둘째, 셋째 형님도 말리는 아주버님을 뿌리치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서방님은 도대체 왜 막내 동서와 결혼할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인데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쟤를 선택한 거냐고요? 우리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화병이라도 나서 쓰러지길 바라는 거냐고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도대체 뭐가 아니라는 건데요? 제가 좋아서 이 사람과 결혼한 건데 형수님들이 왜 제 인생에 참견하는 거냐고요? 그러는 형수님들은 뭐가 그렇게 얼마나 잘났는데요? 세상에 널린 여자들 중 한 명인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엄마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는 짓들이 어떻게 셋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형들도 지금 이 상황을 봐봐. 우리 엄마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형들도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 이게 얼굴을 붉힐 정도로 심각한 일이냐고. 왜 사람을 차별하는 건데? 살아온 환경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냥 한 사람으로서 봐주고 좋게 웃으면서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집안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문제야. 우리 엄마가 허락하셨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수님들이 왜 이 사람을 반대하는 거고 우리 집안에 분열을 주는 거냐고. 이 사람이 그렇게 꼴 보기 싫으면 형수님들이 나가면 되잖아요.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다시는 우리 엄마 집에 얼굴 들이밀지 마세요. 형들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언제 형수님들 싫다고 반대한 적 있었어? 형수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형들이 더 잘 알지 않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도 참 대단하다. 내 말에 기분 상했다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던지. 나는 오늘 엄마랑 이 사람과 함께 저녁 식사하고 곧 출산 준비도 해야 해서 얼굴 붉히면서 있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 앞에서 개념 없이 행동하는 형수님들 계속 방치할 거면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남편도 불만을 터뜨리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자 아주버님들도 그런 남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형님들 편에 서서 저희 부부와 시모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자 예정된 일정보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일찍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지 진통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흥분한 남편과 시모를 붙잡으며 고통스러워하던 순간 갑자기 양수가 터지면서 엄청난 진통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모는 예정보다 일찍 출산이 시작이 되자 서둘러 119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진통으로 인해 혼절 직전의 상황까지 오게 되자 시모가 방에서 급하게 이불을 가지고 나와 저를 바닥에 눕혔어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세 형님들이 갑자기 저를 보며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셋째 형님은 친정도 없는 게 병문안 누가 가냐면서 태어날 아이가 불쌍하다며 심각한 와중에 막말을 퍼붓는데 첫째, 둘째 형님도 셋째 형님의 말에 동조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진통으로 인해 일그러지는 얼굴이 너무 웃기게 생겼다면서 숨을 쉬지 못할 만큼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세 형님들의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저를 살펴주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형님들의 얼굴에 차례대로 손을 올려 붙였어요. 지금 막내 며느리가 양수가 터져 위급한 상황인데 웃음이 나와? 너희들한테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그 앞에서 웃으면 기분이 좋겠어? 어떻게 된 게 셋 다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도와주기는커녕 웃고 있어? 꼴보기 싫으니까 당장들 나가. 이 시간 이후로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다. 웃긴 걸 억지로 참을 수는 없잖아요. 막내 동서 얼굴 표정을 보세요. 저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누군 뭐 애 안 낳아봤어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으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걸 어떡해요? 저희도 앞으로 어머님 댁에 올 생각 없어요. 누구는 좋아서 온 줄 아세요? 장례식장에 발도 들일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렇게 아끼시는 막내 동서나 챙기세요. 여보, 집에 가게 짐 챙겨. 새 형님들은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고 그렇게 짐을 챙겨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뒤이어 구급차가 도착해 응급실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출산한 뒤 겨우 정신을 차리자 남편과 시모는 고생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출산에만 집중한 저에게 대단하다면서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었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태어난 아이가 저에게 주는 행복이 훨씬 더 컸어요. 그렇게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된 이후 저는 산후조리실로 옮겨지게 되었고 어느 정도 심적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출산 소식을 들은 새 형님 내외가 또다시 산후조리실로 찾아왔습니다. 시모와 남편이 들어오지 말라고 얼굴을 붉혔지만 새 형님들은 할 말이 있다면서 무작정 머리를 밀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아있어서 잠깐 온 것뿐이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고 갈게요. 저희들한테 나눠줄 재산 언제 주실 거예요? 그이가 하는 사업에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유 자금이 필요한데 어차피 주실 거 미리 땡겨 주세요. 그렇게 해줄 순 있잖아요. 어머님 세상 떠나면 그 돈 각자 형제들이 나눠 가실 텐데 그 전에 직접 주는 게 어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동서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너희들한테 재산을 넘겨주니? 나는 너희들이 한 행동에 대해 너무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넘겨줄 생각 조금도 없다. 어머머머, 그건 말이 안 되죠. 막내 동서만 시집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 문제가 저희 탓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평하게 행동하셔야죠. 저희가 요즘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사업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유 자금이 많이 부족한데 어머니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던 거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건 네 사정이지. 왜 엄마한테 도와달라는 거야?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면서 돈 얘기가 나오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당장들 나가. 아, 진짜. 이 말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하도 해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지 않을 거면서 재산 나눠주겠다는 말은 왜 한 거예요? 저 탈북 여자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가족 모두가 반대했던 일들인데 당연히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방님이 제대로 된 여자 데리고 왔다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죠. 주고받는 대화 억양부터 이상하고 서방님 결혼식 때 주변 사람들 시선도 얼마나 안 좋았는데요. 제 주위 지인들도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 알아요? 아직까지 탈북자 시선은 좋지 않다고요. 우리 애들도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당하게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에요. 왜 본인들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보이지 않나 봐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럼 사돈어른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너 결혼하고 애까지 싸질러 놓고 나서야 나한테 뭐라고 했어? 사돈어른이 예전에 남의 집에서 금품 털다가 경찰서에 몇 번 드나들었던 얘기 뒤늦게야 꺼냈었잖아.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에서 천불이 났었다. 그런데도 참고 넘어간 이유가 뭔지 알아? 사돈어른과 너는 다르니까. 너희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행복하게 살려고 애까지 낳은 걸 보고 참아왔었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따지고 들면 한두 끝도 없다. 살면서 누구 하나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지금 현실에 얼마나 충실하고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막내 며느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지금은 법적으로 한국 사람이고 내 아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편견 때문에 차별하는 건 내가 용납 못한다. 너희들이 보인 오늘의 행동에 대해서는 좋게 넘어갈 생각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된 재산은 벌써 내 막내 며느리에게 전부 입금시켰다. 너희들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었고 목숨 걸고 한국 땅을 밟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 아들과 행복하게 살라고 결정한 거니 이제 와서 후회도 소용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아직 처분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 재산이 가는 방향이 달라질 거다. 계속해서 내 앞에서 큰 소리 내봐. 누가 더 불이익인지 한번 해보라고. 나는 너희들 얼굴 안 보면 끝이야. 시모는 얼굴을 붉히면서 새형님 내외에게 분노를 했어요. 제 통장에 입금시킨 시모의 재산을 보여주는 순간 모두들 경악을 했고 말도 안 된다면서 불만을 터뜨리려 했지만 시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직 더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새형님 내외는 그것들마저 가지지 못하게 될까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은 많이 다르지만 지금 현재 저는 한국 사람이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요. 북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새형님들이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요. 저는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건너왔었지만 그때만 해도 더 나은 행복이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앞만 보며 달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었지만 저를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도 노력하면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 쉽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시모는 새형님 내외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몇 달의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처분했고 일단 저희 부부를 데리고 현재 시이모님이 계시는 해외로 이주한 상태입니다. 한국 땅을 밟고 있는 한 새형님 내외가 제 발목을 계속 잡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지 시모는 엄청난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서 남편과 시모와 자리 잡아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보니 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형님 내외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해서 많이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뒤늦게 저희가 해외로 떠났다는 걸 알게 됐을 테고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라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겠죠.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길어봤자 80년 인생, 서로 얼굴 붉히며 사는 것보단 그래도 웃으면서 사는 게 좋을 텐데, 제가 북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지른 행동들은 저에게 너무 큰 아픔을 남겨주었네요. 과거가 어찌되었든 현재가 중요하니 앞으로 남은 시간 이 세상에 태어난 제 아이와 그리고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 시모와 하나뿐인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또 다른 시작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한국 일자로 명절이 코앞이라 작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몇 자 적어봤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37살 여자입니다. 최근 들어 아는 지인의 추천으로 접하게 된 방송에 많은 사람들의 가지각색 인생살이들의 사연을 들어보며 많은 격려를 받고 있어요. 저 또한 최근에 좋지 않은 사건 때문에 여기에 사연을 올리신 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도 글을 써 내려가 보겠습니다. 남편과 결혼 3년 차 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저희 가족은 엄마의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걸 확인하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가슴에 몽우리가 만져지는 것 같다며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셨고, 병원에 가보니 유방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있는 만큼 전이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벌써 몸 여기저기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의미가 없을 거라는 진단 결과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한평생 함께 지내던 아빠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힘들어 하셨고, 무리해서라도 항암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했었지만 수술 받는 도중 잘못될 수도 있는 확률이 너무 컸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오다 보니 엄마의 몸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어요. 떠나보내야만 하는 시간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심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엄마의 가슴이 골마가고 있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바르며 소독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살이 골마가다 보니 냄새가 지독했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저희 가족은 애써 웃어 보이는 엄마 앞에서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에 남편이 위로를 해주려 노력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점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기력도 떨어지고 가슴 통증 또한 점점 심해져 진통제를 먹는 횟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동안 함께 살면서 한 가정의 아내로서, 한 가정의 엄마로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일을 겪어야 하는 건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집에 돌아오면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고 괴로운 날들을 보내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동아, 괜찮니? 아빠가 이번에 일이 좀 생겨서 한 달 정도 지방 출장을 어쩔 수 없이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엄마가 걱정이네. 괜찮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 아빠도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곤란하네. 한 달 정도만 아빠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어줄 수 있니? 힘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고. 김서방이랑 상의 후 연락 주렴. 회사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는지 사정이 급해 보였어요. 한 달 정도야 부모님 집에서 지내는 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과 이 문제로 상의한 결과 당연히 엄마 옆에 있어주라는 말이었고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어요. 아빠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 다음날 바로 부모님 집으로 가겠다고 얘기했고 남편과는 한 달간 떨어져서 지내야만 했어요. 간간히 쉬는 날 저희 부모님 집을 왔다 갔다 하기로 결정을 받고 아빠가 출장이 끝날 때까지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회사 일을 해야 해서 중간중간 엄마한테 전화를 하며 상황을 보고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돌발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시애미가 전화를 하면 빨리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너 요즘 따로 지내고 있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희 안 쓰던 몸이 안 좋다고 떨어져 지내면 우리 아들 천혁이랑 집안일 전부 혼자 하라는 말이야?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니? 그 문제는 남편과 벌써 상의했어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정도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지내는 건데 이렇게까지 화내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린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녁도 같이 먹고 그래요. 그러니 화부터 내지 마시고 저희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기라면서 왜 이렇게 질질 끌며 사는 거야? 남들한테 온갖 피해는 다 주고 늙으면 세상 떠나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정말 너무하시네요. 입장 바꿔서 생각은 해보셨어요? 어머님이 만약 저희 엄마처럼 똑같은 처지에 있다고 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제가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절대 가지 말라고 하면 기분 좋으시겠냐고요. 제가 상처받게끔 말을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때 돼서 후회하지 마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떤 식으로 말을 전달했길래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요즘 저희 엄마가 몸이 안 좋아졌는데 아빠가 장기 출장을 급하게 떠나야 해서 제가 한 달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제대로 전달을 했지만 시어머니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런 행동이 어른으로서 아랫사람에게 나타내야 할 행동인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퇴근하면 무조건 부모님 집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집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집의 일처리들을 끝내고 부모님 집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남편이 바래다 주기도 합니다. 서로 잘 헤쳐나가고 있는데 굳이 참견하셔서 찬물을 끼얹는 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한심했어요. 남편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더욱더 난감한 입장이 되었고 괜히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까지 오다 보니 서로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한 얘기는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저희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중간 시어머니한테 전화 오면 받지 않았어요.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괜히 감정 상하기 싫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동안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저희 집 사생활을 보기 위해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야근을 한다고 해서 그날은 곧바로 부모님 집으로 가려 했는데 제가 전화를 피하고 있으니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지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알려줬다며 서둘러 가보라는 말에 급하게 집에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집안 꼴이 이게 뭐니? 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다며? 이것들이 지금 관리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 한 달이에요.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요. 제가 그동안 집안 살림 소홀히 한 적도 없고요.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지저분한 거 절대 못 봐요. 그리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설거지 정도야 그이가 퇴근하고 저녁 먹고 알아서 할 수 있는 거고 빨래도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오면 전부 해놓고 가니까 크게 문제될 거 없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트집 잡으려고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이래서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았다고요. 얘 봐라. 시애미가 한마디 했는데 10마디를 해버리네. 너 나한테 그동안 불만이 아주 많았나 보구나.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 또박또박 하는 거야? 시애미가 이런저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너무 많은 걸 오해하시고 계신 것 같아 설명을 드린 거였고 서운한 점들을 얘기했던 것뿐인데 되려 저를 잡아먹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하시며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흔들 정도로 흥분을 하고 계셨어요. 단둘이 있는 공간이 아무래도 좋은 상황을 만들어줄 것 같지 않아 난감해하고 있는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야간 근무가 있다던 남편이었어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걸 느꼈는지 타이밍 좋게 들어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남편은 붉어진 제 얼굴과 얼굴 표정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어느 정도 상황이 파악이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시모 앞에서 화가 난 감정을 억누르며 물어보자 아무 말도 못하시곤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며 저를 보며 방금 전까지 화를 내시던 시모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서로가 많이 힘든 이때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남편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돌아갈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시어머니라 그냥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녁 안 드셨으면 같이 먹자고 권해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감정으로 저녁을 함께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괜찮다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왔다면 분명 제 머리채 잡고 난리를 쳤을지도 모를 상황에 상당히 아찔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며 괜찮냐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고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대충 집안일을 끝내고 남편 차 타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괜히 나 때문에 너희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한창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될 시기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직 저녁 안 드셨죠? 간단하게 차려드릴게요. 남편은 다음날 새벽같이 출근을 해야 돼서 잠깐 인사만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한 숟가락이라도 뜨게 간단한 저녁을 차려드렸어요. 하루하루 암과 싸우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막말하셨던 시어머니 때문에 엄마를 보고 있던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엄마와 시간을 보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기운 있을 때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가 떠나버리면 더 이상 엄마의 목소리가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웠고 매일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핸드폰에 있는 녹음 기능을 켜서 그날의 기록과 사진과 동영상도 많이 찍으며 엄마와의 추억을 보관해 두었어요. 중간중간 아빠와 통화도 하며 엄마의 상태를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도 훌쩍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아빠는 무사히 출장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고 저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몸살이 나버렸고 며칠 동안 누워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힘겹게 전화를 받자 시모가 하는 말은 다음 주 주말에 제사가 있다는 말이었고 잊지 말고 일찍 와서 준비해야 된다고 통보하신 뒤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끊으셨어요. 분명 목소리가 좋지 않은 걸 알고 계셨을 텐데도 안부는 물어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으셨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어쩌겠어요. 해야 될 건 해야 하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몸이 회복이 되고 회사에 복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시댁 제사 바로 전날 아빠한테 전화가 왔고 엄마가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신다며 아무래도 오늘 내일 할 것 같아 시간이 없다는 말에 급하게 회사에 사정을 설명한 뒤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위태로워 보이는 엄마의 모습을 보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고 뒤이어 남편도 도착해서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일단 엄마를 병원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 구급차를 불렀고 1인 병실을 얻어 조용히 가족들끼리의 시간을 보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덜 아프시라고 진통제가 투여되었고 저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간호사가 들어왔고 엄마의 가슴이 골마 있던 곳을 치료해 주려 하자 제가 평소에도 자주 해왔던 거라 제가 하겠다며 물건을 건네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 시부모님이 병실에 찾아왔고 그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야 이 냄새는?
병원 냄새는 아닌 것 같은데. 웬 썩은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니? 너는 내가 왔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니? 아이고, 안사돈한테 올라오는 냄새였어. 거기가 골무면 그렇게 냄새가 심한 거니? 헛구역질이 다 나오겠네. 치료 끝나면 불러라. 나가서 순 좀 돌리고 와야겠다. 정말 오래도 사셨네. 저 정도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아유, 늙으면 곱게 떠나야 돼. 듣자 하니까 정말 말이 심하잖아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엄마 앞에서 그게 할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꼭 입 밖으로 내뱉어야 속이 시원하신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언젠가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꼭 지금 하신 행동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제가 뱉은 막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썩은 내가 나는 걸 뭐라고 하냐며 제 얼굴에 갑자기 손찌검을 하셨고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말릴 틈도 없었어요.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급하게 시어머니를 끌고 밖으로 나갔고 아버님은 미안하다며 당황했는지 시모를 따라 나갔습니다. 이럴 거면 왜 오셨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병실 밖에서 시모는 저를 향해 베어먹지도 못한 것이 어른 알기를 개똥으로 한다며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며 제삿날 늦지 않게 오라고 한마디 한 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사가 생각이 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한참 뒤에 병실로 들어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너무나 황당한 시어머니의 행동에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제사가 먼저냐고 화를 내자 남편도 당연히 가지 않아도 된다며 저를 진정시켜주려 애썼어요. 그런데 핸드폰에 문자 한 통 오는 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제삿날 늦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해야 할 도리는 지키라고 끝까지 자기 생각만 주장하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엄마는 약기운 때문인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지만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남편은 집에 돌려보내고 저희 가족끼리 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쉬지 않고 오더라고요. 제가 제삿날 음식 준비 때문에 시모가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를 하셨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시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화가 잔뜩 올라와 있어서 아무래도 병원에서 난리칠 것 같으니까 일단 전화를 받아서 상황을 진정시킨 뒤에 정리해 나가자며 자기가 말리려 해봤는데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불안한 목소리로 저에게 상황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켜보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고 진정이 된 엄마에게 다시 불안감을 주고 싶지 않아 나와서 받았습니다. 너 정말 내가 막 나가는 모습 보고 싶은 거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내가 뭐라 그랬어? 공과 사는 구분하라고 그랬지? 너희 안사돈이 지금 세상 떠났니? 아직 병원에 누워있잖아. 그럼 일단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지금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가 병원에 가서 난리를 쳐야 되겠어? 지금 당장 달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네가 머리가 있다면 지금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거다. 앞으로 30분 줄 테니까 숨도 쉬지 말고 달려와. 알겠어? 보자 하니까 시애미를 아주 물러보고 있어.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끊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잠을 자고 있는 엄마를 보고 있으니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충격을 안겨주는 것보다 눈 딱 감고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곁을 지키고 있는 아빠에게 어느 정도 상황을 설명한 뒤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 남편과도 대화를 했고 시댁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모가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제 얼굴에 앞치마를 던졌고 앞치마를 펼치니 비닐 장갑이 있더라고요. 시모는 썩은 내 나는 더러운 맨손으로 음식 만들지 말라며 비닐 장갑을 건네준 거였고 저는 이를 갈며 꾹꾹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도중에 남편이 허겁지겁 현관문을 열며 주방으로 달려와 제 눈치를 보면서 자기도 도와주겠다고 양팔을 걷는 순간 시모는 국자를 싱크대에 강하게 내려치면서 주방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제사 음식을 힘들게 만들었고 시간이 돼서 제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눈치 보며 주방에서 전화를 받으니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순간 제 이름을 부르고 떠났다고 엄청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마지막 떠나는 길 엄마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게 너무 한이 되었어요. 남편이 문제가 생겼다는 걸 눈치챘는지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냐며 물어보는 대답에 짐 챙겨서 준비하라고 얘기했고 남편이 아버님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놀란 듯 여기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보라며 미안해 하셨어요. 뭐라고? 지금 시작했는데 가겠다는 말이 나와? 예. 너 나랑 장난하니? 이거 얼마나 걸린다고 지금 가겠다는 거야?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영주도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라고요.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지금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어머니가 더 잘 알면서 그래요? 지금 같이 가봐야 하니까 그만하세요. 아버지도 서둘러 가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어머니가 끼어들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는 결국 눌렀던 감정이 터지면서 제사상을 뒤엎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제사상을 뒤엎자마자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고 결국 몸싸움까지 벌일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시모가 저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저는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분명 함께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악독한 시모의 행동들 때문에 저는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볼 수도 없었고 시댁에서 난리를 치는 시모 때문에 엄마한테 빨리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저는 병원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머리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화장한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돼서 사람 꼴이 아닌 상태로 엄마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오열을 하며 엄마를 불러 외쳤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찾으셨던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끝내 놓지 않으려 했던 엄마와의 손을 놓게 되었고 장례식이 진행이 되었어요. 엄마의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벌써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보관해 두었던 동영상과 사진들을 보며 엄마를 기억했고 그러던 도중 너무 힘들고 피곤했는지 아주 잠깐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고 생각했는데 몇 시간 정도 잠을 잔 것 같았어요. 눈을 뜨며 정신을 차리는 사이 제 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고 고개를 돌려보니 시모가 옆에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잠이 확 달아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시모가 저를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충격적이게도 제 핸드폰을 시모가 만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뺏으며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시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님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남편은 난감한 듯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 사이 핸드폰을 보자마자 달려가 시어머니를 밀치고 말았어요. 제가 그동안 엄마와 함께한 추억들이 담아져 있던 사진들과 동영상, 음성 녹음 파일들을 전부 삭제해버렸더라고요. 사진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흘러 시어머니를 용서해줄 수가 없었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니 아버님은 시모를 데리고 장례식장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땅을 치며 오열을 했고 제 인생에 있어 제일 증오스러운 사람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장례식은 끝이 나게 되었고 핸드폰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주는 업체에 남편이 맡겨주면서 다행히도 삭제됐던 파일 전부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댁과의 인연은 아예 끊고 살았습니다. 남편도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며 연락을 하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2번 다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이사까지 결정을 했고 연락처도 바꿨습니다. 그렇게 아예 인연을 끊고 살다 보니 마음은 편했지만 제 마음에 항상 자리 잡은 시모에 대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퇴근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왜 이리 안 좋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야? 전화도 안 받아서 걱정했잖아. 이것 좀 봐봐.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서류가 나한테 배달이 됐거든? 그 안에 자료들 보면 당신도 엄청 놀랄걸? 남편이 건넨 서류를 다급하게 열어보는 순간 충격적이게도 시모가 아버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어요. 정말 많은 사진들에 눈에 담지 못할 장면들까지 있었고 그런 자료들에 너무 놀란 저는 누가 보냈는지 모르냐며 재차 물어봤지만 남편도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이걸 남편에게 건네준 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게 느껴졌고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있던 사진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시모는 뼈도 못 추릴 정도의 자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남편이 고민을 하자 이번에는 저희 집으로 등기가 배달이 되었고 안에 있던 자료는 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건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런 보상의 조건도 없이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건네주는 자료가 몇 차례 더 있었고 저희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자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의문의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건물로 들어서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우편함에 누군가 주위를 살피며 서류 봉투를 또다시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달려가 의문의 남자를 붙잡았고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람이 고개를 돌려 저를 뿌리치려 하는 걸 소리치며 도와달라고 외치자 주변에 있던 주민분들이 의문의 남자를 붙잡고 모자와 마스크를 벗겼는데 충격적이게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자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편이 그동안 전부 저에게 건네고 있던 자료였어요. 등기로 배달이 되었던 것들 전부 남편의 지시로 이루어진 거였고 제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 남편이 계속해서 자료를 건네주며 움직이길 바랬던 거였어요. 왜 당신이 이런 짓을 한 거야?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일이잖아. 내가 직접 시어머니한테 보여주길 원했던 거야?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얼마 전에 우연히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보게 되었고 심부름꾼을 시켜서 뒷조사를 해보니 엄청난 자료를 건네주더라고. 너무 심각할 정도로 충격적인데 내 손으로 이걸 전부 아버지한테 보여줄 수는 없겠더라고. 자식이 부모의 사이를 찢어 놓는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런데 당신은 그렇지 않잖아. 어머니한테 쌓인 감정도 있고 조금 더 수월할 거라 생각했어. 어찌됐든 모든 건 바로 잡아야 하잖아. 그런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길래 계속해서 자료를 건네준 거야. 남편의 말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도 되었습니다. 제가 시모를 증오하고 살고 있는 건 맞지만 막상 남편에게 자료를 건네받으니 섣불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남편보다는 제가 하는 게 옳을 거라고 생각해 저 혼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을 남편에게 더 이상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서류 전부를 시댁에 가지고 찾아갔고, 그동안 연락 없이 인연을 끊고 있었던 저를 보자마자 아버님이 놀란 듯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치더니 여기가 어디냐고 언성을 높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아버님이 너무 불쌍해 보여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소파에 앉으라고 얘기했지만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아 곧바로 서류 봉투를 건네드렸어요. 아버님이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사진들을 보자마자 전부 떨어뜨리게 되었고, 바닥에 널브러진 사진들에 시모는 화들짝 놀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시모를 바라보던 아버님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셨고, 결국 시모의 인생은 곤두박질 치고 말았어요. 모든 걸 숨길 수 있고 넘길 수 있었던 일들을 남편은 바로잡고 싶어 제 손을 빌렸어요. 그런 행동이 차라리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누군가는 해야 했고, 그 결정을 제가 내릴 수 있게 남편이 선택권을 준 거니까요. 그렇게 시모는 아버님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집안과의 인연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2번 다시는 볼 일이 없게 되었고, 시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아버님과 남편은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다 늙어서 어디에서 벌어먹고 사냐고 울분을 토해냈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 어쩌겠어요. 혼자 외로이 살다가 세상 떠나길 바랍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을 거고 도움도 주지 않을 겁니다. 눈을 감을 그 순간까지 곁에는 아무도 없을 테니 평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못된 심보를 가지고 살면 모든 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왜 모를까요? 정말 한심하기만 하네요. 현재 저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전부 풀렸는지 현재 임신 7주차입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에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밝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그동안 겪었던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